미술에게 말을 걸다. 이소영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사. 미술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미술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미술 좀 안다고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는 미술가와 친해지면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술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우울할 때 저를 위로해 준 그림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그림이 제 인생 그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을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삶에 약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미술을 포함한 많은 예술이 쓸모없음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비효율적인 것들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아프고 점점 기력도 쇠할 것이며 돈도 더 못 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가치도 젊은 날들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몸이 상하지 않으니 쓸모없어가 아니라 너의 쓸모없는 부분에도 가치를 둘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예술입니다. 우리는 결국 쓸모없어짐으로 향해 갈 텐데 그 쓸모없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유를 가진 것이 예술입니다.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은 효율과 성과가 아니라 대부분 비효율적인 시간들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체감합니다.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세계는 효율의 세계가 아니라 쓸모없음을 인정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 천천히 쓸모없어짐의 세계로 가고 있기에 우리가 쓸모없다고 느낄수록 예술은 꼭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 사람과 깊이 친해졌을 때는 제 삶이 행복한 순간보다 좌초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마음이 가난할 때 세상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 집에서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밧줄에 묶여 있을 때 집에 찾아와 주고 용기를 준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날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을 가장 믿고 친해집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자주 보는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프레드릭은 주인공 들쥐의 이름이에요. 이야기는 들쥐 마을에서 벌어집니다. 프레드릭의 친구이자 동료인 수다쟁이 들쥐들은 춥고 그늘진 겨울날을 대비하기 위해 옥수수, 열매, 밀집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주인공 프레드릭은 친구들과 다르게 회색 겨울을 대비해 색깔들을 모으고 햇살을 모으고 기나긴 겨울밤들을 채워줄 이야기들을 모아요. 대체 프레드릭은 뭘 하는 걸까? 다소 걱정되는 시점에도 친구 들쥐들은 프레드릭에게 눈치를 주지 않고 그저 각자의 일을 합니다. 만약 프레드릭이 개미와 배짱이의 주인공이었더라면 면박을 받았겠죠. 실용적인 걸 모으지 않고 예술적 영감을 모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프레드릭은 친구들로부터 환영받습니다. 겨울이 오자 들쥐들은 모아둔 곡식과 열매를 먹고 밀집을 덮고 지냈지만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식량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프레드릭이 모아둔 햇살과 색깔들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모아온 이야기들도 들려줍니다. 친구들은 모두 프레드릭을 칭찬해요. 넌 멋진 시인이야.
라면서 말이에요. 시인 같다는 친구들의 칭찬에 당연히 저는 프레드릭이 에이 뭘 이렇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대사가 저는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못한 반전의 대사이기도 했지만 프레드릭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사였거든요. 저는 이 책의 주인공 프레드릭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예술가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투자하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비록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난해하던데요. 현대의 미술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보기만 해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작품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봐도 무용지물입니다. 앞에서 말한 오랫동안 응시하기, 자세히 관찰하기가 결코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난해한 작품들이 꽤 존재합니다. 근대의 미술, 즉 고흐나 모네 시절 작품만 하더라도 미술작품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아름답다, 화려하다, 어둡다 등의 감상평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만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은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제 생각에는 100년 전인 1917년 마르셀 듀샹이 공장에서 구한 남성용 도기 소변기에 알머트라는 서명을 남기고 뒤집어 전시하면서부터 미술이라는 개념이 넓어지고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작품들을 볼 때 우리는 작품을 책처럼 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작품을 어떻게 읽느냐고요? 말 그대로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옆에 놓인 텍스트, 작품 속에 숨겨진 뜻과 공간과 시대적 상황, 작품의 느낌 등을 함께 읽어야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칙한 현대미술사의 저자 윌 곰퍼츠는 자신의 책에서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고 즐기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처럼 다가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저 역시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나아가 저는 게임에 나만의 규칙을 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전에 미술이라는 게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할지도 스스로가 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고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어느 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미술가, 미술관, 미술사, 큐레이터, 갤러리, 전시회, 미술교육, 미학, 예술학. 수많은 단어들이 머리 위로 구름처럼 떠다녔습니다. 10년 넘게 미술 분야에서 일한 저에게도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었어요. 노트를 꺼내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둘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이라는 단어를 두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미술에 대한 생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몇 가지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소영 작가의 표.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형태를 알아볼 수 있나 없나. 구상미술, 추상미술. 대비되는 개념이 있나? 쉬운 미술, 어려운 미술. 가벼운 미술, 무거운 미술. 아름다운 미술, 추한 미술. 살 수 없는 미술, 사고 싶은 미술. 쓰임새 있는 미술, 쓰임새 없는 미술. 제작 방식에 따라
유화, 아크릴화, 데생, 소묘, 드로잉, 크로키, 판화, 조각, 공공미술, 미디어 아트. 시대 순서에 따라 원시 미술, 이집트 미술, 그리스 미술, 르네상스 미술, 중세 미술, 바로크, 로코코 미술,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입체주의, 야수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추상표현주의, 다다, 네오다다,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대지미술, 동시대미술. 여러분이 생각한 미술은 어디쯤에 있나요? 저만 이런 놀이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더군요. 제임스 엘킨스의 과연 그것이 미술사일까를 읽다가 이분도 저와 비슷한 놀이를 즐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임스 엘킨스 역시 남이 알려주는 미술사 말고 자기만의 미술사를 만들어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양식이나 화가들을 담은 작은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차례가 되는 셈이다. 제임스 엘킨스는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학생들, 미술교사들, 교수들이 직감으로 그린 미술사 지도를 모아두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표를 다시 볼까요? 생각보다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참 다양하죠. 이처럼 미술은 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창작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며 개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린 표에 미술과 연관된 모든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미술을 창조하는 존재, 작가입니다. 작가의 작품에 의견을 제시하는 비평가,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미술관 관계자들, 감상자들도 빠졌습니다. 다양한 미술의 개념들을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들고 나르고 어딘가에 내려놓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미술작품은 그 작품을 만들고 평가하고 보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이라는 단어를 아트와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미술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 어떤 상황에는 아트가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각 언어가 갖는 뉘앙스 때문일 겁니다. 또 빈센트 반 고흐를 지칭할 때는 화가라고 표현하지만 현대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을 지칭할 때는 자연스럽게 화가보다는 작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작가의 활동 범주에는 비단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나 조각, 영상, 개념미술이 포함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에서는 미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술의 영역을 미술가가 창조하는 대부분의 시각예술로 한정했음을 밝힙니다. 저는 다양한 시각예술은 일차적으로 미술작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미술의 경계를 정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종종 하다 보면 어느덧 게임판이 아주 커집니다. 저는 이제 미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삶 전체가 미술인지도 모르겠어요.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일상에 미학이 있다고 믿으니 평범한 풍경도 명화로 보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다양한 미술의 기준 안에서 매일 게임하듯 살아가는 것이 미술 애호가의 입장에서는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